구해야 해. 비바람이 몰아치는 제주 우도, 바다에 빠진 노인을 구하러 물지일하던 12살 꼬마 해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소녀가 해변으로 노인을 끌어올렸을 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녀 할머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살려야 해요. 어서요. 물을 뱉으며 정신을 차린 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 어째서 네가 이걸? 과연 남자를 구한 소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날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온 세상을 감싸 안은 듯 평화로운 섬, 우도의 아침은 언제나 한 소녀의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 우도의 검은 현무암 돌담 사이로 울려 퍼지는 그 맑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12살 소녀 해솔이었습니다. 해솔은 우도에서 소문난 효녀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할머니 김여심과 단둘이 살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예쁘고 똘망똘망한 손녀. 해솔이가 남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해솔아, 너는 이 할미처럼 거친 바다에서 고생하지 말고 학교 가서 글 공부도 하고 예쁜 꿈도 꾸며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솔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솔의 마음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해솔은 할머니의 굽은 등과 소금기에 절어 거칠어진 손마디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할머니의 다리는 이미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홀로 차가운 바다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학교 안 가도 혼자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다리도 아프신데 어떻게 할머니만 바다로 보내요? 이제 제가 할머니 목까지 다 할게요. 해솔은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무진 손놀림으로 검은 잠수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에 잠수복이 조금은 헐거워 보였지만 해솔의 눈빛만큼은 우도의 깊은 바다보다 더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해솔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바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도 해녀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이자 꼬마 대장으로 통하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물지일하러 나가는 길이면 해솔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할머니들의 무거운 망사리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제 몸무게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납덩이와 장비들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는 해솔의 모습은 대견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해솔이 예쁜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들, 이 무거운 건 저한테 다 맡기세요. 라고 외치면 고된 물지일에 지쳐있던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절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해솔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지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해솔은 가장 먼저 김여심 할머니와 이웃 할머니들을 평상에 앉히고는 그 고된 아픔이 서린 다리와 어깨를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솔의 작고 따뜻한 고사리 손은 어느덧 마을 어른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신비로운 약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해솔아, 어쩜 이렇게 손끝이 매운지. 네가 주물러주면 내 다리가 새로 태어난 것 같다니까. 할머니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해솔은 똘망똘망한 눈을 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일 이렇게 주물러 드릴 테니까 내일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물질 나오셔야 해요. 아셨죠? 우도의 해녀 할머니들은 이런 해솔을 우리 우도의 보석, 하늘이 내린 우리 손녀라 부르며 친손주보다 더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물지일을 하다 맛있는 전복이나 소라를 발견하면 슬그머니 해솔의 망사리에 넣어주기도 하고 해솔이 배고플까봐 집에서 직접 쪄온 노란 옥수수나 달콤한 고구마를 챙겨와 입에 넣어주기에 바빴습니다. 해솔의 마음 씀씀이는 마을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몸이 아파 물지일에 나오지 못한 할머니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해솔은 그날 잡은 가장 싱싱한 전복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냄비 앞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죽을 쑤어 사발에 담은 해솔은 살며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파도가 참 좋았는데 안 보이셔서 제가 걱정돼서 왔어요. 전복죽 조금 쑤어왔으니까 뜨거울 때 얼른 드셔보세요. 해솔의 이런 행동들은 우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조차 잊게 할 만큼 훈훈한 온기를 마을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해솔은 배움에 대한 열정도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낮에는 거친 바다와 싸우며 가족과 이웃을 돌보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해솔의 방에는 작은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해솔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낡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내가 똑똑해져야 우리 할머니를 지킬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우도 할머니들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 이런 해솔의 영리함은 마을의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관공서에서 온 어려운 서류를 이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복잡한 병원 예약 시스템 앞에서 막막해 할 때면 해솔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직접 전화해서 다 해결해 놓을게요. 해솔은 우도에서 가장 어린 해녀였지만 어떤 어른들보다도 확실하고 믿음직스럽게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해솔을 보며 항상 대견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아이가 이런 작은 섬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며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해솔의 얼굴에는 언제나 건강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비록 바닷소금에 머리카락이 조금 뻣뻣해졌을지 몰라도 그 영롱한 눈동자만큼은 우도의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닮아 있었습니다. 해솔은 자신이 우도 바다에서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이 바다와 키워준 할머니,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준 이웃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자신이 누구보다 당당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우도의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요트들이 나타나고 섬 한쪽 끝에 자리 잡은 커다란 고급 리조트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는 세명그룹에서 창립 기념일을 맞아 우도에서 성대한 파티를 연다는 소문이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해솔은 평소처럼 할머니의 망사리를 챙기며 저 멀리 리조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조트 주변으로 눈부신 장식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바다 위에는 하얀 날개 같은 요트들이 화려한 불빛을 내뿜으며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해솔은 묘한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1년 전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과 함께 우도에 도착했던 그 신비로운 문양의 펜던트가 저 화려한 요트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아 유난히도 강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11년 전의 우도로 돌아갑니다. 푸른 바다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워 우도의 상징인 검은 현무암 돌담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윙윙 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울어대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평생을 이 바다에서 물지일하며 살아온 김여심 할머니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술렁거려 도무지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바람을 뚫고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무언가 일렁이는 물체가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파도에 떠밀려온 통나무나 부서진 어선의 잔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거품을 일으킬 때마다 그 물체는 조금씩 할머니가 서 있는 해변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센 물살을 뚫고 바닷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지만 할머니는 물체가 마지막 파도에 휩쓸려 다시 멀어지기 직전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나무 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자 위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얇은 포대기에 쌓인 채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판자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울 기운조차 없는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이 작은 생명이 어떻게 살아남아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할머니는 아이가 가여워 눈물을 쏟으며 아기를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젖은 옷 속에 아기를 밀어넣고 체온을 나누며 집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따뜻한 물을 적셔 아기의 차가운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던 할머니는 아기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등잔불 밑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목걸이 줄은 가늘었지만 매우 튼튼했고 펜던트 중앙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세밀하고 우아한 무늬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예사로운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이 아기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귀한 인연, 그리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대견한 생명에게 할머니는 해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다의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꼿꼿하게 자라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해솔은 이제 12살의 똘망똘망하고 예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해솔은 우도의 맑은 바다를 닮아 유난히도 눈이 크고 맑았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해솔은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우도의 인어라고 불릴 만큼 영특하고 솜씨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해솔은 1살 때 바다에서 건져졌다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일찍이 할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솔에게 김여심 할머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친할머니였고 자신을 품어준 우도 바다는 고향 그 이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해솔에게 물지이를 나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늘 신신당부했습니다. 해솔아, 이 목걸이는 너의 목숨과도 같은 거란다. 네가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열쇠 같은 거니 절대로 몸에서 떼면 안 된다. 알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늘 간절했습니다. 언젠가 해솔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금쪽 같은 손녀를 영영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해솔은 할머니의 그런 복잡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펜던트 속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해솔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솔은 그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해솔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도에서 가장 발 빠른 꼬마 해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뒤를 이어 바다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솔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바다를 누볐습니다. 해솔의 몸짓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바다의 흐름을 읽는 감각은 타고난 듯 뛰어났습니다. 여느 해녀들보다 더 깊이 잠수하고 더 오래 숨을 참으며 해솔은 우도 바다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해솔은 씩씩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우도의 해안가가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섬 한쪽 끝에 자리 잡은 커다란 리조트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설치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해솔은 평소와 다른 그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세상에, 저 육지 사람들이 우도에서 큰 잔치를 한다나 봐. 해솔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지나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곳에서 무슨 큰 잔치라도 열리나 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해솔은 영롱한 눈을 크게 뜨고 그 화려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조용하던 섬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하겠구나. 저 높은 분들이 우리 우도 바다가 예뻐서 찾아온 모양이다. 해솔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라고 생각하며 리조트 앞을 지나갔지만 리조트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기운은 어린 해솔의 마음을 묘하게 설레게 했습니다. 우도에 고요했던 밤하늘이 오색빛깔 불꽃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섬 한쪽 끝에 자리 잡은 대형 리조트에서는 국내 제1의 기업인 세명그룹의 창립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소리는 우도 바다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파도 소리만 들려올 이 조용한 섬에 육지의 화려한 문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듯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리조트 앞바다에는 세명그룹의 총수 신장호 회장이 탑승한 초호화 요트가 유유히 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홀로 빛을 내뿜는 그 요트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궁전과도 같았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풍채를 자랑하는 신 회장은 오늘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귀빈의 축하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는 신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고 시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사랑하는 아들 내외를 의문의 사고로 잃고 금쪽 같은 손녀 지수마저 행방불명된 이후 신 회장의 삶은 껍데기뿐인 영광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도 가슴속 뻥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트 갑판 위에 서서 우도의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소녀를 향한 그리움을 샴페인 한 잔에 억지로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살아서 이 할비를 한 번이라도 보고는 있는 것이냐? 신 회장의 젖은 눈동자가 밤바다의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할 무렵 신 회장은 창립 기념을 축하하는 대망의 쇼를 위해 요트 선수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하객이 리조트 테라스와 해변에서 요트를 지켜보는 가운데 신 회장은 커다란 샴페인 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세명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신 회장의 건배사가 마이크를 통해 우도 앞바다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환호 소리에 맞춰 힘차게 샴페인 마개를 따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던 압력에 샴페인 마개가 굉음과 함께 튀어나갔고 그 반동으로 인해 신 회장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 전야의 우도 바다는 기이한 너울성 파도를 일으키며 요트 옆면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신 회장은 미끄러운 난간을 붙잡을 새도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이 물에 빠지셨다. 요트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과 구급대원들이 즉시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했지만 폭풍을 앞둔 우도의 바다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조류가 뒤섞이며 숙련된 경호원들조차 물속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센 물살은 신 회장을 요트에서 순식간에 멀어지게 만들었고 무거운 정장 차림 탓에 신 회장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리조트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가 바위 뒤에서는 해솔이 홀로 야간 물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큰 폭풍이 온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해솔은 미리 쳐놓은 문어 통발을 확인하고 바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해솔은 어릴 적부터 바다와 함께 자라온 덕분에 우도바다 밑바닥의 지형지물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물살이 센 소용돌이가 치는지, 어느 바위 밑에 물결이 잠잠한지 해솔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솔의 눈에 무언가 허우적거리는 검은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물고기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해솔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평소에는 밤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람의 목숨이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금방 다녀올게요. 해솔은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올린 뒤 거침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솔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물살이 회오리치는 구간을 요리조리 피하며 신 회장이 가라앉고 있는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바닷속은 어둡고 탁했지만 해솔은 똘망똘망한 눈을 부릅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신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지 움직임이 둔해진 채로 해조류 숲 사이로 힘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해솔은 허파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깊은 바다까지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수압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해솔은 오직 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신 회장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게는 12살 소녀에게 너무나 벅찼지만 해솔은 평소 무거운 망사리를 나르며 다진 단단한 근력과 자신만의 요령을 발휘해 그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물살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지점의 조류가 해안 절벽 쪽으로 굽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용해 신회장을 끌어안은 채 조류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해 역경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해솔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신 회장의 얼굴이 물 위로 나오도록 팔에 힘을 주어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 멀리 요트에서 비추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해면을 훑었지만 파도가 워낙 높아 해솔의 작은 몸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금방 땅에 닿아요. 해솔은 정신을 잃은 신 회장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바다는 점점 더 험악하게 울어댔지만 해솔의 눈동자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솔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위험한 구간을 피해 평소 자신이 물지휘를 하던 안전한 모래사장 쪽으로 신 회장을 이끌었습니다. 거센 조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 사람의 생명을 끌고 나가는 과정은 소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해솔은 이를 악물고 발차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해솔의 발끝에 우도의 고운 모래가 닿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신 회장의 몸을 모래사장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솔은 온몸이 물에 젖어 파르르 떨리면서도 신 회장의 가슴 위에 올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소녀의 애끓는 외침이 어둠 속으로 흩어질 때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다가왔습니다. 해솔의 긴박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우도의 해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해솔아, 가장 먼저 달려온 김여심 할머니는 모래사장 위에 쓰러진 노인과 그 옆에서 사투를 벌이는 손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해녀로서 수십 년간 겪어온 노련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해솔아, 비켜라. 할미가 도와주마. 여심 할머니와 함께 달려온 해녀 할머니들은 능숙한 솜씨로 신 회장의 젖은 옷을 느슨하게 풀고 해솔이 하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신 회장의 기도를 확보하고 다른 할머니는 그의 손발을 주무르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해솔은 할머니들의 도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신 회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신 회장이 커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닷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호흡이 돌아오고 창백했던 안색에 미약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았다. 숨을 쉰다. 할머니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 리조트 쪽에서 달려온 의료진과 경호원들도 그제야 두 사람을 발견하고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신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고 빗물 사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맑고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바닷속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그 소녀였습니다. 신 회장은 고마움을 전하려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호원들이 비추는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소녀의 목에 걸린 무언가를 정통으로 비쳤습니다. 신 회장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소녀의 가슴 위에서 젖은 채로 반짝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그것은 흔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신 회장이 11년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손녀 지수가 태어나던 날 세명그룹의 직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주문 제작하여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신 회장은 자신의 심장이 다시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해솔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그것 좀 한 번만 봐도 되겠느냐? 신 회장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솔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11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신 회장은 펜던트를 뒤집어 뒷면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지수의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신 회장이 손녀의 탄생 선물로 직접 도안을 짜고 뒷면에 이니셜을 새겨 넣으며 행복해하던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신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펜던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신 회장은 곁에서 걱정스럽게 자신을 보고 있는 해솔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해솔의 이목구비는 젊은 시절 세상을 떠난 아들 재현과 며느리의 모습을 묘하게 빼닮아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까지. 신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벅차오르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냐? 이 목걸이가 왜 너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해솔은 당황했지만 신 회장의 눈물을 보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바다에서 떠내려왔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하셨어요. 해솔의 대답에 곁에 서 있던 김여심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신 회장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직감하고 예우를 갖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증인입니다. 11년 전 우도 바다가 뒤집어지던 폭풍우 치던 밤이었지요. 저 아이가 아주 작은 나무 판자에 실려 이 해변으로 떠내려왔습니다. 돌도 채 안 된 핏덩이가 꽁꽁 얼어붙은 채로 말이오. 그때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물건이 바로 저 목걸이였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저 물건만큼은 아이의 목숨처럼 귀하게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며 오늘까지 키워왔습니다. 여심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솔을 구조하던 날의 긴박했던 상황과 아이의 포대기 사이에서 반짝이던 펜던트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무 판자에 실려왔단 말인가? 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11년 전 제주 별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이후 지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에 묻었던 손녀가 나무 판자에 실려 이 우도 바다로 흘러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다시 한번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세명그룹의 직계손들에게만 내려오는 DNA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재 장식 같지만
특수 제작된 합금으로 만들어져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으며 내부에는 가문 고유의 문양이 정밀하게 세공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뒷면의 이니셜은 신 회장. 자신이 직접 세공사 옆에서 지켜보며 새기게 한 것이었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지수야. 내 손녀 지수야. 신 회장은 마침내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경호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우도의 해녀 할머니들도 숙연한 분위기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해솔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지수라 부르며 우는 노인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노인의 울음소리가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해솔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신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신 회장의 최측근인 한 비서가 응급차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신 회장은 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해솔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비서 이 아이를 보게, 이 펜던트를 좀 봐. 신 회장은 한 비서에게 펜던트를 내보였습니다. 11년 전 실종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한 비서 역시 펜던트를 보는 순간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이건, 회장님, 설마 이 아이가. 한 비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해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신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아이와 나의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온 내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설마가 아니야. 이건 분명 하늘이 내린 기적이다. 신 회장의 눈빛은 아까의 혼미했던 모습과는 달리 거대한 기업의 총수다운 날카로움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준 이 영특하고 예쁜 소녀가 자신의 핏줄임을, 11년 전 잃어버렸던 세명그룹의 별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우도의 밤바다에서 펜던트가 증언하는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해솔은 여전히 모든 상황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신 회장의 온기를 통해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말없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언젠가 올 것이라 믿었던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도 리조트의 특별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열기는 그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침대머리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신장호 회장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최측근 한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헬기를 동원해 육지의 본사병원에서 긴급히 날아온 친자 확인 결과지였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차마 서류를 건네받지 못한 채 한 비서의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아온 그에게 이 종이 한 장은 삶의 희망일 수도 혹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이 아이가 해솔이가 바로 회장님의 손녀, 지수 아가씨가 맞습니다. 한 비서의 외침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신 회장은 온몸의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를 짚으며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 별장에서 아들 내외를 잃고 핏줄인 지수마저 사라졌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예쁘고 영특한 소녀가 되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세명그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1년 전 실종되었던 후계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그룹 본사는 물론이고 언론계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적 같은 일이라며 입을 모았고
우도의 평범한 해녀 소녀가 대한민국 1위 기업의 외손녀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런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낯선 환경에 얼떨떨해하며 서 있는 해솔, 아니 지수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해솔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지수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노인이 진짜 할아버지라니, 그리고 자신이 저 멀리 육지의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이라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솔은 곁에서 조용히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김여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해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시원섭섭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비서에게 해솔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 해솔의 정체는 확인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던 제주 별장에서 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왜 아이가 바다로 흘러들어와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신 회장은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이 펜던트에는 신 회장과 가문의 극소수만이 아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명그룹처럼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들은 언제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동시에 온갖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납치나 위해의 표적이 되기 쉽기에 신 회장은 직계 자손들에게만 특별한 보안 장치가 장착된 펜던트를 제작해 선물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한 은재 목걸이 같지만 그 내부에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후계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블랙박스였던 것입니다. 펜던트 중앙의 문양 속에 숨겨진 렌즈는 착용자의 앞 상황을 고스란히 기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솔이 수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며 펜던트의 배터리는 진작에 방전되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즉시 그룹 내 최고의 기술진을 우도로 호출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안의 자료를 복구해라. 11년 전 그날 내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신 회장의 명령에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 펜던트를 분해하고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기판이 손상되지는 않았을까 모두가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세명그룹의 특수 제작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펜던트는 완벽하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내부의 저장 장치는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조심스럽게 특수 전원을 연결하고 잠들어 있던 펜던트의 회로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 회장과 한 비서, 그리고 해솔과 여심 할머니까지 모두가 기술자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 화면에는 데이터 복구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리며 사람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모니터에 파란 화면이 들어오며 기계적인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기록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외침에 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카메라의 렌즈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 위로 치직거리는 노이즈가 지나가고 이내 11년 전 제주도 차 안에서 평화로웠던 풍경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지수의 시선으로 찍힌 영상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수 아빠 재현과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 회장은 다시 한번 가슴을 부여잡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영상은 곧 비극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의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 안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다급한 엔진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지수의 이름을 부르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신 회장은 눈을 부릅뜨고 화면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펜던트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는 11년 전의 차가운 진실을 머금은 채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솔은 모니터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몸을 떨며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신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지수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 할아버지가 너의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추악한 민낯이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질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병실 안의 대형 모니터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화면을 가득 채우더니 이내 긴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장호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했고 해솔은 김여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화면 속은 11년 전의 제주도였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지수의 아빠이자 신 회장의 장남이었던 신재현은 운전석에서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지수의 엄마가 갓난아기인 지수를 가슴에 꼭 품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펜던트의 렌즈를 통해 비치는 엄마 아빠의 얼굴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지수, 제주도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잠도 잘 자네. 아빠 재현의 다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병실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브레이크가 안 들어. 브레이크가... 아빠. 재현의 당황한 외침과 엄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화면은 어지럽게 회전했고 이내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펜던트의 시선은 뒤집힌 차 안에서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희미한 연기 사이로 엄마 아빠의 신음소리가 잦아들어가고 오직 아기 지수의 가냘픈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저 멀리서 누군가의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벅서벅 빗소리를 뚫고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구조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침착하고 차가운 리듬이었습니다. 잠시 후 뒤집힌 차 문 앞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을 본 신장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놈이, 민수 내 이놈.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는 다름 아닌 신 회장의 의부사들이자 재현의 동생인 신민수였습니다. 그는 형의 가족이 처참하게 사고를 당한 현장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만족스러운 듯 냉혹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차 안을 살피더니 자신의 수하에게 무전기를 들고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됐어. 브레이크 오일을 빼놓길 잘했군. 이제 3명 그룹은 내 차지다. 그의 목소리는 병실 안의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 신 회장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신민수. 그는 자신의 형을 죽여서라도 경영권을 뺏고 싶었던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확인한 뒤 그대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대기 속에 쌓여있던 아기 지수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신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차 안으로 손을 뻗어 아기 지수를 꺼냈습니다. 신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신 회장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신민수는 아기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수아가 전무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아주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 손으로 형의 핏줄을 직접 죽이는 건 찝찝하군. 하지만 살려둘 수도 없지. 그는 주변에 널려있던 커다란 나무 판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지수를 그 판자 위에 눕혔습니다. 지수야, 내 운명은 바다에 맡기자꾸나. 바다가 너를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지.
만약 살아남는다면 그건 내 팔자다. 그는 거칠게 몰아치는 제주 바다의 파도 위로 아기가 누워있는 나무 판자를 밀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로 떠밀려가는 아기를 보며 신민수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잘 가라, 지수야. 다음 생에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라. 화면은 신민수의 그 비릿한 웃음과 함께 멀어져가는 파도 소리를 담은 채 끊겼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병실 안은 차가운 얼음물에 담긴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해솔은 모니터가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왜 바다를 떠돌아야 했는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소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타올랐습니다. 똘망똘망하던 해솔의 눈동자에는 굵은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떨리는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민수, 그 천인공노할 놈을 내가 믿었다니. 내 자식들을 죽이고 그 어린 핏줄까지 바다에 던져버려. 신 회장의 통곡 소리는 병실 천장을 뚫고 나갈 듯 처절했습니다. 한 비서 역시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형제에도 천륜도 저버린 신민수의 민낯은 긴 세월을 뚫고 마침내 햇빛 아래 그 추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심 할머니는 해솔을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솔아, 무서워하지 마라. 할미가 여기 있다. 하늘이 너를 살린 건 다 이유가 있어서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해솔은 비로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 무서운 바다 위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김여심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이내 눈물을 닦고 무서운 기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비서, 당장 신민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게. 그놈이 그동안 누려온 모든 것을 빼앗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펜던트가 지수 부모님의 넋을 달래줄 유일한 칼날이 될 것이다. 그날의 카메라는 이제 멈췄지만 진실의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솔은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날 자신을 밀어냈던 바다는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도 리조트 병실의 대형 화면을 통해 흘러나온 진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세명그룹을 덮쳤습니다. 펜던트 속에 잠들어 있던 초소형 카메라가 기록한 영상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신민수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집무실에서 자신이 이룬 제국의 영광을 만끽하던 신민수는 비서로부터 영상의 존재를 전해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민수는 평생을 신장호 회장의 첩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남몰래 쌓아온 열등감을 도끼로 바꾸어 형인 신재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세명그룹의 직계 가족만이 공유하는 가문의 비밀, 즉 후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그 작은 펜던트 속에 11년 전 자신의 악행이 고스란히 찍혀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출이라는 이유로 가문의 깊은 비밀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그의 무지가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다. 그 핏덩이가 나무 판자 위에서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걸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와 내 목을 조른단 말이냐. 신민수는 미친 사람처럼 집무실의 고가 가구들을 때려 부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11년 전 차가운 바다 위로 던져버렸던 그 작은 생명이 우도의 꼬마 해녀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공포를 넘어선 소름 끼치는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질려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신 회장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최고 수사팀을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민수는 비열한 생존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해 두었던 해외 차명 계좌를 통해 3명 그룹의 막대한 자금을 순식간에 횡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신 회장의 첩을 다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우리 인생은 끝장이에요. 신민수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범죄를 묵인하며 탐욕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터라 사색이 되어 평생 모아온 보석함과 비자금 가방을 챙겨 들고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대처는 신민수의 예상보다 훨씬 주도 면밀하고 빨랐습니다. 3명 그룹의 막강한 정보망과 공권력이 결합하자 제주도의 모든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은 단 몇 분 만에 물샐 틈 없이 봉쇄되었습니다. 신민수와 그의 어머니가 탄 검은 세단이 공항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사진이 든 수배 전단이 모든 보안 요원과 경찰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길도 큰 바닷길도 모두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해진 신민수는 마지막 수단으로 우도 인근의 작은 포구를 선택했습니다. 배를 타야 해. 우도 근처에 미리 매수해둔 밀항선이 하나 있어. 그는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 제주항이 아닌 인적이 드문 우도 인근의 포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11년 전 아기지수를 무정하게 버렸던 그 바다가 이번에는 자신을 살려줄 탈출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이제 더 이상 법이 닿지 않는 무법천지가 아니라 똘망똘망한 눈을 부릅뜬 해솔과 그녀를 목숨처럼 아끼는 해녀 할머니들이 지키는 그들만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우도 리조트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던 해솔은 신민수가 우도 쪽 폭우로 도주하고 있다는 긴박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솔은 겁을 먹거나 할아버지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영롱한 눈동자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하나 남은 혈육인 할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솔은 자신이 우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힘을 빌려야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잠시만 다녀올게요. 꼭 잡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신 회장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해솔은 병실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이장님이 계신 방송실이었습니다. 해솔은 숨을 헐떡이며 이장님 앞에 섰습니다. 이장님, 마을 방송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저를 바다에 버렸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지금 우도로 도망치고 있대요. 해솔의 말에 분노한 이장님은 흔쾌히 마이크를 내주었습니다. 해솔은 떨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방송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내 우도 전역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해솔의 맑고 당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도 할머니들, 저 해솔이에요. 지금 아주 나쁜 사람들이 우리 우도로 도망오고 있어요. 11년 전에 저를 차가운 바다에 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한대요. 할머니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우도 바다를 저런 나쁜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잖아요. 해솔의 간절한 목소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우도의 구석구석 물지이를 준비하거나 저녁을 챙기던 해녀들의 귀에 가닿았습니다. 평소 해솔을 우도의 보석이라 부르며 제 자식보다 더 아꼈던 할머니들은 방송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팽개치고 해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우리 해솔이를 바다에 버린 놈이 여기로 온다고? 감히 우도. 바다를 어디라고 발을 들여. 김여심 할머니를 필두로 수십 명의 해녀 할머니들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렸습니다. 우도 바다는 해녀들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배가 암초에 걸리는지,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녀들은 해솔을 중심으로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해솔아, 걱정 마라. 우도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그놈들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우리가 싹 잡아버릴 테니까.
할머니들의 든든한 외침에 해솔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민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둠을 틈타 작은 고깃배 한 척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거친 파도를 보며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배가 우도 앞바다의 좁은 물길로 들어선 순간 사방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일제히 배를 비췄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이 쓴 수중 전등과 마을 사람들이 들고 나온 횃불이었습니다. 신민수는 당황하여 선장에게 소리쳤지만 배는 이미 해솔과 할머니들이 물속에서 쳐놓은 그물과 밧줄에 걸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고개를 내민 해솔의 똘망똘망한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갈 곳은 이제 없어. 당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해솔의 단호한 외침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신민수는 12살 소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이 우습게 보고 바다에 던졌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우도 바다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덮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민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죄지은 자에게 바다는 이제 도주로가 아닌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우도. 앞바다 도망치려는 신민수의 어선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속절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포위한 해녀 할머니들의 수중 전등. 불빛은 마치 성난 바다 요정들의 눈동자처럼 신민수의 배를 쏘아보았습니다. 신민수는 미친 사람처럼 선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고 있어? 엔진 출력을 높여서 빨리 빠져나가란 말이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하지만 배는 쿨럭거리는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만 내뿜을 뿐 단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도 해녀들이 수십 년간 파도와 싸우며 다져온 협동심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해솔의 간절한 방송을 듣고 달려온 해녀 할머니들은 이미 물속에서 전격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해녀가 일제히 차가운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배의 프로펠러에 튼튼한 폐그물을 겹겹이 감아버린 것입니다. 엔진이 돌면 돌수록 그물은 더욱 단단히 엉켜붙었고 결국 배의 심장인 엔진은 숨을 헐떡이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게다가 해솔의 진두지휘 아래 마을의 낚싯배들과 어선들이 신민수의 배를 겹겹이 에워싸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해녀복을 입은 해솔은 어느새 수면 위로 나와 신민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해솔의 얼굴은 12살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 우도 할머니들이 당신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을 거예요. 바다가 당신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해솔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신민수의 귓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신민수는 배 난간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손으로 파도에 던져 죽이려 했던 의붓조카가 이제는 바다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심판하러 온 것입니다. 신민수의 어머니는 돈 가방을 품에 안고 선실 구석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천한 것들이 감히 누구 앞길을 막는 거야. 민수야, 어떻게든 해봐라. 그녀는 평생을 첩으로 살며 남의 것을 탐내온 자신의 말로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은 배 주위를 유영하며 신민수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할머니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추악한 놈아, 어디라고 우도 바다에 발을 들여. 내 놈이 저지른 짓을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 해솔이 눈물만큼 너도 눈물 쏙 빼줄 테다. 신민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품 안에서 돈다발을 꺼내 바다로 뿌리며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먹고 당장 비켜.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냐? 이 안에 든 게 얼만 줄 알아? 제발 길을 열어달란 말이야. 하지만 우도의 해녀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가슴으로 키운 손녀 해솔이었고 평생을 지켜온 바다의 정이었습니다.
김여심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 더러운 돈은 너나 많이 처먹어라. 우리는 우리 해솔이 웃음 한번 보는 게 천만금보다 귀하다. 우리 해녀들이 돈에 눈먼 줄 아느냐. 할머니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밧줄을 당기며 배를 해안가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바다 생리에 능통한 해녀들의 협공에 신민수의 수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물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배를 흔들고 밧줄을 거는 해녀들의 움직임은 마치 신출기몰한 바다의 전사들과 같았습니다. 해솔은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할머니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상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할머니, 오른쪽 조류 가세요. 그쪽 그물을 더 당겨주세요. 해솔의 영리한 판단 덕분에 신민수의 배는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완전히 멈췄고 파도에 밀려 서서히 우도 해변의 얕은 모래사장 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배가 해안가에 닿는 순간 해솔은 가장 먼저 물속에서 나와 모래사장 위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선실 구석에 웅크린 신민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11년 전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바다에 버렸지만 바다는 나를 살리고 키워줬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바다가 당신을 심판하네요. 이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에요. 해솔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신민수에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고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온 경찰들이 신민수와 그의 어머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횡령한 돈 가방이 모래바닥에 떨어지며 보석과 꼬깃꼬깃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신장호 회장은 리조트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손녀까지 해치려 했던 의부사들 신민수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민수야, 내 끝없는 탐욕이 결국 너를 지옥으로 이끌었구나. 내 아들과 며느리의 목숨값, 그리고 지수가 겪은 11년의 모진 세월을 법의 이름으로 낱낱이 갚게 하겠다.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고 세명그룹의 사람도 아니다. 신 회장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신민수는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11년 동안 세명그룹을 좀먹으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거대악은 마침내 우도 바다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민수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우도 주민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해솔이가 해냈다. 우리 꼬마 대장이 드디어 이겼다. 해녀 할머니들은 바닷물에 젖어 파르르 떨리는 몸으로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해솔을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해솔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아왔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낸 어린 소녀의 얼굴에는 우도의 아침 햇살보다 더 찬란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도 주민들은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모두 모여 해솔의 용기를 칭송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 회장은 자신을 구해주고 손녀를 훌륭하게 키워준 우도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우도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해녀들의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선물은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해솔은 여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을 양쪽으로 꼭 잡고 자신을 지켜준 우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명그룹의 당당한 후계자. 신지수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우도의 파도 소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도의 거센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의 아침은 유난히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신민수 일당이 경찰에 압송되고 진실이 밝혀진 지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제 해솔은 그저 기특한 꼬마 해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인 세명그룹의 하나뿐인 직계 손녀 신지수였지만 우도에서는 여전히 해솔이 그 자체였습니다. 리조트 병실에서 기운을 차린 신장호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만큼 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안전하고
화려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오후 신 회장은 해솔의 작은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지만 신 회장은 그들을 멀리 물리치고 홀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해솔이 평소처럼 할머니 김여심의 거친 손을 정성껏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도 눈물겨운 광경을 바라보던 신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아니, 해솔아.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서울로 가자꾸나. 네가 살아야 할 집, 네가 공부해야 할 학교가 그곳에 다 준비되어 있단다. 신 회장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솔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똘망똘망한 해솔의 눈망울에 금세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바다 보고 할머니 다리 주물러 드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를 두고 저만 서울로 갈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절대 안 갈 거예요. 해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 회장은 당황하며 김여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해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아이가 언제까지나 이 척박한 우도 바다에서 물지일하며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솔아, 할미 걱정은 마라. 너는 저기 큰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 찾고 내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이뤄야지. 할미는 이 우도 바다가 집이고 친구다. 여기서 너 잘 되는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해솔은 결국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1년 전 차가운 나무 판자에 실려 죽어가던 자신을 가슴으로 안아 살려준 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해솔에게 여심 할머니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서울의 화려한 저택으로 간다는 것은 해솔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이토록 훌륭하고 따뜻하게 키워준 여심 할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여심 할머니 앞에 허리를 숙여 정중히 예우를 갖췄습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일개 해녀 노인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주변에 있던 비서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여심 여사님, 제가 정말 큰 실례를 범할 뻔했습니다. 우리 지수를, 우리 해솔이를 이토록 대견하게 키워주신 분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해솔이의 말대로 여사님이 안 계시면 해솔이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주시겠습니까? 여사님은 해솔이의 할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에게도 은인이자 세명그룹의 소중한 가족이십니다. 신 회장의 진심 어린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울 본가에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하겠다고, 그리고 평생 해온 물질 대신 이제는 손녀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호강만 하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해솔 역시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여심 할머니는 손녀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신 회장의 진심에 감복하여 평생을 지켜온 우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우도 선착장에는 우도의 모든 해녀 할머니가 모여들었습니다. 10수년간 함께 거친 파도를 헤쳐온 동료이자 친손녀처럼 아끼던 해솔을 보내는 마음은 기쁨과 아쉬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말린 미역이며 귀한 전복가루, 그리고 해솔이 좋아하는 옥수수까지. 보따리마다 할머니들의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해솔아, 서울 가서도 우리 잊으면 안 된다.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 되어야 해. 여심 형님, 서울 구경 잘하시고 가끔 우리 우도 바다 그리우면 꼭 놀러 오셔야 해요.
해녀 할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솔은 일일이 할머니들의 손을 잡으며 꼭 다시 놀러 오겠다고, 할머니들이 더 편안하게 물지일하실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가 선착장을 떠나 우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해솔과 여심 할머니는 갑판 위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맺어준 인연은 그렇게 우도를 넘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해솔과 여심 할머니는 세명그룹 본가의 웅장한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담장과 끝없이 펼쳐진 정원,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이 줄을 지어서서 인사하는 광경은 평화롭던 우도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지수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특히 여심 할머니를 위해 본가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아늑한 안방급 객실을 내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이곳이 여사님의 댁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여심 할머니는 처음에는 비단 이불과 화려한 가구들이 어색해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평생 소금기 가득한 잠수복을 입고 거친 돌집에 살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솔이 매일 아침 할머니의 방을 찾아와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함께 정원을 거닐며 말동무가 되어주자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신 회장은 약속대로 여심 할머니를 세명그룹 저택의 최고 어른인 안방마님처럼 대접했습니다. 저택의 모든 직원은 여심 할머니를 우도 할머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망사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아하고 고운 한복을 입고 정원사가 정성껏 가꾼 꽃밭을 산책하며 세명그룹의 안온한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우도 바다가 그리워질 때면 정원 한편에 마련된 작은 연못을 보며 추억에 젖기도 하셨지만 손녀 지수가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녀오며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밝게 웃는 모습만 보면 모든 시름이 싹 사라졌습니다. 신 회장 역시 여심 할머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두 어르신은 저녁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해솔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도에서의 해솔이의 영특한 활약상을 들으며 신 회장은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손녀의 고생스러웠던 생활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11년 전 아들 내외를 잃고 얼어붙었던 신 회장의 가슴은 여심 할머니라는 따뜻한 인연을 통해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솔은 지수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우도에서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아가 그날 배운 내용을 들려주었고 할머니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여심 할머니는 이제 물질 대신 세명그룹 본가의 살림을 자문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음식을 챙기는 등 할머니만의 따뜻한 방식으로 저택을 채워나갔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명이 대기업의 후계자로 돌아왔고 그녀를 살린 은희는 가문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도의 꼬마 대장에서 서울의 귀한 아가씨로 해솔이의 인생은 그렇게 지수의 인생으로 찬란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변치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끈끈한 사랑, 그리고 자신들을 품어준 바다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해녀복 대신 우아한 옷을 입었어도 여심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지수의 눈망울은 우도 바다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준 인연은 그렇게 서울의 한복판에서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물처럼 유유히 흐른 15년이라는 세월은 우도의 거친 바닷바람에 실려 어느덧 먼 기억의 저편으로 흘러갔습니다. 12살 검은 해녀복을 입고 우도 앞바다를 누비던 꼬마 대장 해솔이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세명그룹의 당당한 후계자이자 상무이사인 신지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이 되었지만 지수의 영롱하고 커다란 눈망울만큼은 여전히 우도의 옥빛 바다를 그대로 담은 듯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아침은 여전히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해가 떠오를 무렵 지수는 세명그룹 본사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한강 물줄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정장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숨을 참으며 할머니들의 태왁을 믿고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 그녀는 수만 명의 직원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상무님, 우도 해솔복지재단에서 이번 달 활동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전 지수가 서울로 올라오던 해에 신장호 회장과 함께 세운 해솔복지재단은 이제 전국의 해녀들을 보살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아무리 바쁜 업무 중에도 재단의 일만큼은 꼼꼼히 챙겼습니다. 고령의 해녀들이 더 이상 차가운 바다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연금을 지원하고 현대식 탈의실과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일은 지수에게 경영 그 이상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이끄는 분은 바로 해솔의 영원한 할머니 김여심 여사였습니다. 이제는 80 중반을 넘긴 고령이었지만 여심 할머니는 서울 본가에서 안방마님 대접만 받으며 편히 쉬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정한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여 우도와 제주의 해녀 할머니들과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굽어있던 등은 손녀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많이 펴졌고 거칠었던 손마디도 이제는 우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퇴근하여 본가로 돌아오면 저택의 거실에는 언제나 훈훈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에는 넓기만 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세명그룹의 대저택이었지만 여심 할머니와 지수가 들어온 이후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습니다. 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어르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우도에서 샴페인 터뜨리다 물에 빠지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지수가 안 건졌으면 지금 이렇게 저랑 차 한 잔 못 하셨을 겁니다. 여심 할머니의 장난 섞인 농담에 신장호 회장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손녀를 찾았던 그날의 기적은 신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손녀가 회사를 이끄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여심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사님. 지수는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문을 살린 복덩이입니다. 지수를 이토록 당당하게 키워준 여사님께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어르신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 회장은 여심 할머니를 가문의 수호자로 예우했고 할머니는 신 회장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이좋게 계시니까 제가 밖에서 일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 재단 보고 보니까 우도 할머니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난리래요. 다음 주말에는 우리 다 같이 우도 한번 다녀올까요? 지수의 제안에 두 분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차가운 바다 위 나무 판자에 실려 우도에 도착했던 그 갓난아기 지수. 그리고 12년 동안 이름도 모른 채 해솔이라는 이름으로 물지일을 하던 소녀. 지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바다가 준 신비로운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어린 해솔을 김여심 할머니의 품으로 보내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다는 또한 굶주린 해솔에게 전복과 소라를 내어주며 강인한 체력과 지혜를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 회장을 해솔의 앞으로 밀어보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지수에게 우도 바다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거대한 보호막이었고 자신을 단련시킨 거친 스승이었습니다. 바다의 소나무라는 뜻의 해솔이라는 이름처럼 지수는 온갖 풍파와 폭풍우를 견뎌내며 더욱 단단하고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숲을 지탱하는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부모님이 못다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사업을 통해 실천했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정의로운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우도 바다 위를 반짝이며 비추던 윤슬보다 더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소중히 보관해온 은빛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출생을 증명하고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었던 그 작은 목걸이. 이제는 배터리가 다해 작동하지 않지만 지수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서 여전히 부모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펜던트를 가슴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의 바람대로 저 당당하게 잘 컸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하늘에서 평안히 계세요. 지수의 방 창문을 너머로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우도의 파도 소리를 실어온 듯 지수의 귓가에 정겹게 머물다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해솔이라는 예쁜 손녀를, 지수에게는 따뜻한 친가족과 이름을, 그리고 신 회장에게는 죽은 줄 알았던 가문의 희망을 되찾아준 바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우도의 꼬마 대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리더로 우뚝 선 지수. 그녀의 삶은 이제 마침표가 아닌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구하는 법을 배웠던 소녀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법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의 소나무로 영원히 푸르게 빛날 것입니다. 바다가 준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사랑으로 가꾼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도의 파도처럼 영원히 멈추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